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이야 중동이 석유를, 중국이 히토류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호주가 석탄을 가지고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자원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똥에서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의 연안은 예부터 어족 자원의 보고였습니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플랑크톤의 사체가 해류를 타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불고기들의 먹이 사슬이 탄탄했죠. 그리고 이 생선들을 노리는 가마우지와 펠리컨이 3억 마리가 넘게 몰려들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 종의 조류가 먹이를 구하러 이곳으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모이는 곳에는 응당 새똥이 존재하는 법. 새가 똥을 싸고 그 똥 위에 또 똥을 싸면 이는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수억 마리의 새가 수만 년간 배출한 이 새똥 구안호는 인간이 질소를 화학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고농축 질소 비료였습니다. 질소는 모든 식물이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고 수확량을 결정짓는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 질소를 잘 활용해야 하죠. 그런데 18세기 말부터 구안호가 현재의 석유를 능가하는 귀중한 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산업혁명 이후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뒤따랐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잉카인들이 사용하던 구안호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1840년대부터 수많은 증기선들이 구안호를 유럽으로 실어 날랐는데요. 구안호를 최초로 국유화한 것이 페루였는데 페루는 이 새똥을 팔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해 경제 호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연평균 9%씩 경제 성장을 이루던 페루는 본격적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캐내지도 않은 구안호를 담보로 유럽 자본을 빌려 대규모 설탕 농장에 투자했는데 과잉 생산은 가격 폭락을 불러오기 마련인지라 페루는 가격을 방어하지 못해 결국 파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유럽의 농업은 이미 페루의 구안호에 너무 의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제도 없었고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칠레와의 국경지대에 있는 구안호를 두고 페루와 칠레는 소유권 분쟁을 시작했고 칠레의 뒤를 봐주던 영국과 프랑스는 결국 페루를 침공하게 되고 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879년 발발한 구안호 전쟁 또는 새똥 전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새똥이 불러온 전쟁이 끝난 지 150년 가까이 지났건만 지금 현재도 전 세계는 자신만의 구안호를 활용해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원에 있어서만큼은 최빈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게도 구안호는 있습니다. 깊은 바다나 깊은 산, 깊은 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도시광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해외 강산으로부터 희귀금속을 얻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자원빈국의 새로운 생존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뿐만 아니라 고갈되는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는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주목받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버려지는 폐 가전제품 등에서 희귀금속을 얻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금을 캐기 위해 곡괭이와 삽을 들고 광산으로 달려갔다면 이제는 폐 가전제품 하치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이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는 1986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난조 미치오 교수에 의해 처음 제시됐습니다. 그는 지구에 매장된 자원 중 석유나 석탄은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사라져버리지만 금속은 사용 이후에도 폐기물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 언제든 재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게 됐는데요. 이러한 주장과 맞불려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서 희귀금속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은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시광산 기술로 얻을 수 있는 희귀금속은 광산 채굴과 비교했을 때 효율이 있을까요? 지난 2016년 전남 해남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한 지질 탑사 기술로 지하 300m에 문인 약 21만 톤의 금광석을 발견했는데 이를 채굴하면
금 627.5kg를 추출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즉, 1톤의 금광석에서 3지의 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반해 폐유대폰 1T에는 금 200, 400지뿐 아니라 은 3kg, 구리 131kg, 주석 13kg, 니켈 16kg, 16종의 금속이 들어 있습니다. 즉, 도시광산의 자원 매장량이 천연광산보다 월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폐가 전 제품은 희소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크롬, 망간, 니켈 등 희소금속이 4.5kg 들어있고 냉장고, 에어컨에 들어가는 모터에는 335G, TV, PC의 LCD 패널에는 약 344G의 희소금속이 들어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가전제품, 휴대전화, 컴퓨터는 폐기물 취급을 받지만 매장량과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는 광산의 원석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매년 버려지는 전자 폐기물이 약 5억만 톤을 웃돕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불과 17% 수준으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버려지거나 소각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요. 더구나 전자기기의 사용률은 매년 높아져 2030년 즈음에는 전자 폐기물이 7,4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광산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광산 기술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을까요? 얼마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불자원순환 연구단은 폐기물에 포함된 금을 99.9% 효율로 회수하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등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속 귀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연구팀은 다층으로 이뤄진 내부 구조를 고분자 껍질이 감싸고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금 이온을 캡슐 내부에 가둬 회수하는데 다층으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에는 금 이온에만 반응하는 장치를 두었는데요. 캡슐의 고분자 껍질은 금 이온은 통과시키지만 금과 함께 존재하는 부유 고형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아 내부 구조가 막히는 현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존의 흡착 소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수 효율을 얻게 됐죠.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에 이릅니다. 더구나 해당 소재를 10회 재사용해도 이 성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폐가 전 제품에 포함된 금을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국제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 케미컬 엔저니링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연구팀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금을 함유한 폐액을 새로 개발한 캡슐형 소재를 통해 회수 공정을 거치면서 소량의 금을 추출해냈는데 아주 적은 양에서 추출한 금의 양이 상당한데요. 만약 이만큼의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광석의 양은 상당할 텐데 새삼 대단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업체 수는 2008년 363개에서 2016년 1026개로 증가했고 아마 현재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수 가능 금속 종류도 2009년 14개에서 2016년 28개로 늘어나는 등 도시광산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도시광산 기업으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등의 2차 전지 부산물에서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회수하고 습식 재련 기술을 통해 금, 은, 백금 등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회수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글로벌 업체인 덴마크의 유미코아가 리튬형 배터리에서 가치가 있는 금속을 뽑아내기 시작한 것은 고작 4에서 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의 3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들은 전부 광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리튬형 배터리로 국한한다면 블랙 파우더로 분해한 후 코발트, 니켈 등의 유가금속을 뽑아내는 재활용 업력은 성일하이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블랙 파우더에는 한국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구리 등 5대 유가금속에 전부 들어있는데 이를 전부 뽑아내려면 습식 재련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망간의 경우 추출 방법이 복잡해 습식 재련 외에는 추출 방법이 없죠. 이에 몇 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습식 재련 방식으로 금속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한 성일하이텍은 이제 전기차 보급과 함께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 시장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의 도시광산 기술이 한국을 자원부국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가 치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나 지분 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단기 공급 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구체 내재화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퉁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아연과 전구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 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구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 시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구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치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세만 금국 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선구체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신은 대대적 구조 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사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며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부 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치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레이딩자동차는 200여 건의 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창안자동차의 주아롱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에서 3년 안에 60에서 70%의 브랜드가 퉁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름 무역관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만 1000TU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2022 회계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에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정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정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 시설에서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 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헌지에서 광물과 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 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의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을 로 헌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4일 값비싼 리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충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즉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의 쿨롱 효율이 10% 미만이던 반면 연구진의 전지는 99.5%까지 향상됐습니다. 이 박사는 기존 마그네슘 전지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언에지가 10% 미만이었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전지는 99.5%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990회 이상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금속의 방전을 구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적 전해질에서도 마그네슘 2차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대 음이온을 사용해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부식이 쉬운 염소 이온을 많이 넣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지의 음극에 쓸 마그네슘 금속을 특정 용액에 1시간 정도 남가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표면은 충방전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징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마그네슘 점련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초 미래 수요가 커질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그네슘 생산 재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그네슘은 초경량 미래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알루미늄의 65%, 7강의 22%에 불과하지만 강성은 뛰어나고 열전 도율도 좋은데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과 노트북, 자동차 차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7년 순천 해룡산단에 약 900억 원을 들여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지었고 2012년에는 강릉 옥계 1만 톤의 마그네슘계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마그네슘 원석 배군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잔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최대 경쟁자인 알루미늄 합금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는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거쳐 최근에는 유리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물성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은 맞는데 주조와 후처리가 어려워 스마트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화되는 각국의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 소재를 자동차 차체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루미늄과 초고강도 강판 등 7강 소재가 이를 대체했습니까? 마그네슘이 가볍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후처리에 많은 공정이 소요돼 양산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원재료를 쥐고 흔들면서 포스코의 마그네슘 사업은 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민인데 2013년 강릉 옥계 공장에 지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페놀 등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고 결국 포스코는 현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걸리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마그네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매장량이 부족한 리튬에 비하면 마그네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 가격이 널뛸지 모르는 리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마그네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중국의 리튬 정제를 맡겨온 선진국들은 뒤늦게 자국 내에 리튬 정제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그네슘이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중국 CATL의 지난해 실적이 한국 배터리 3사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매출은 58조 원이었는데 CATL의 매출이 69조 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실적에 웃는 것은 잠시뿐 CATL은 창사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일단 유럽 진출부터 엎어질 위기입니다. 중국 CATL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던 헝가리 동부 미케페르치 지역 주민들이 공장 건설을 두고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갈등의 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헝가리 미케페르치 지역에 중국 CATL의 배터리 공장을 유치했을 때만 해도 헝가리 집권당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 유치라며 대대적인 업적인양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커져 집권 여당 안에서도 분열을 초래할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1월에 열린 두 차례의 지역 공청회는 당국자들을 반역자라고 부르는 함성과 주먹 싸움 속에 막이 내렸을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반대하는 주민들은 용수 부족, 환경 오염 발생, 중국인 노동자 유입 등을 우려하면서 공장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된다면 지역 사회가 나쁘게 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도시 전체가 차이나타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심지어 헝가리 중앙은행장까지 나서서 배터리 공장 같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 추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헝가리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25%로 유럽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노선을 택해온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는 광범위한 미디어 수단을 동원해 CATL 공장 반대 움직임을 잠재우려 하고 있지만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논란은 중국이 진행 중인 고속철 공사를 지연시키는 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헝가리가 중국에서 투자를 유치한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 공사였는데 이 공사 역시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속철 건설 사업마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투자한 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CATL에 이어 중국 배터리 기업 중 하나인 거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안이 미국 미시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양극재 음극재 공장 역시 보조금 지급 논란과 반중 정서 확대 여파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배터리 업체들에게 커다란 악재는 중국 내부에 있습니다.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공개적으로 CATL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위친 CATL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CATL 2위를 지키고 있는 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도 된다. 초기에 기세 좋게 시끌벅적하게 일어났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게 염려스럽기 때문이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중국 배터리 업계를 CATL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특정 기업의 생산 과잉으로 인해 전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시 주석이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마불사가 된 CATL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이 CATL 회장을 직접 불러놓고 마인처럼 되고 싶냐고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의 이 발언이 나온 뒤 얼마 되지 않아 CATL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위스 취리히 증시 상장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CATL은 스위스 취리히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소 6조 5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견제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CATL로서는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대규모 자금 조달처가 되어줄 줄 알았던 스위스 증시 상장까지 물 건너 가버리자 난감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CATL을 믿기 어려워진 유럽연합은 한국 배터리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유럽판 IRA라 불리던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공개되자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IRA와 다르게 한국을 비롯한 여객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럽판 IRA에는 중국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전적으로 줄여보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확실히 엿보였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멋있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동맹국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한국 배터리 업계로서는 유럽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유럽의 탈중국 한국화 전략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보 자동차의 CEO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사의 전기차 EX90에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쓴다고 발표했지만 최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배터리에만 의존하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물론 볼보는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내부에서조차 CATL에 대한 견제가 시작되었고 유럽판 IRA 법안의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지리 자동차 입장에서도 CATL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능력이 시급해졌는데요. 자원 분야에서도 승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을 두고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미 리튬 생산 국가들이 구성하는 리튬 OPC의 주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이상을 보유한 남미 국가들은 석유 수출국기고 OPC와 유사한 리튬 기구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 쓰이며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리튬 수요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들이 힘을 모아 리튬 생산량을 조정하고 가격을 책정할 경우 석유 수출 기구가 그랬듯 리튬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튬 OPC의 주도국은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 등입니다. 이 중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65%를 보유한 남미 리튬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런데 리튬 OPC 국가들은 단순히 리튬이란 원자재를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리튬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도 곧 배터리 전기차 제조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2027년까지 호주에 이어 세계 2위 리튬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 홀딩스는 남미 리튬 OPC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래전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소금호수 채광권을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3천억 원에 인수한 이 호수는 이미 가치가 113배나 뛰었습니다. 이 염호는 매입 당시 리튬 매장량이 220만 톤으로 추정됐으나 처음 추정치보다 6배나 많은 135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서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있어 협업을 진행한다면 한국과 아르헨티나 모두에게 원원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CATL은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한국 배터리 3사의 매출을 압도하는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CATL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까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전략이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CATL이 특히 강했던 LFP 배터리 시장에 한국 배터리 3사가 속속 뛰어들어 중국의 점유율을 잠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업계는 양적 측면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기술력의 척도인 특허수에 있어서는 세계 배터리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CATL의 배터리 특허는 약 4,000건이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약 24,00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중국 배터리 업계는 큰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저렴한 LFP 배터리 시장에서 양적으로 앞서갔는데요. 중국이 좌지우지하던 LFP 배터리 분야까지 한국이 가져온다면 양과 질 모두 한국이 중국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의 부채가 일경 4,400조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의 부채는 기업이나 국가 등이 장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음에도 대차대 조표상 부채로 표시하지 않은 채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그림자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 상황에 대해 통계 조작을 기반으로 한 자화자찬 대잔치인 중국의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조차 지방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중국 인민들의 실생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쓰촨성 면양에 사는 한 여성이 지방은행에서 사라진 자신의 돈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30만 위안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자신의 돈을 찾으려고 보니 사라지고 없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행에 넣어둔 돈조차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그녀의 계좌를 원래 계좌가 아닌 일종의 투자 계좌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운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찾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무법천지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지참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가족의 감사를 표시하는 풍속이지만 거액으로 불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 지참금을 쟁반 한가득 현금을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참금이 3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참금이 재력 과시의 수단이 되다 보니 지참금을 수송하는 전문 수송 차량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문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요지경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최근 장수성에서는 사기 결혼으로 지참금과 소개비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부와 가족을 내세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랑 측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고는 바로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각종 금융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 스촨성에서는 부모가 지참금 5천만 원을 받고 16살 미성년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자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와 법원은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고액 지참금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불황의 꼴이 깊어지다 보니 지참금을 받고 달아나는 사람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복권 열풍의 이면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집안일을 해서 부모 돈을 받는 전업 자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기댄다는 비판이 있지만 취업난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중국의 복권방을 가보면 즉석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복권 구매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나 연인끼리 복권을 선물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복권 열풍에 힘입어올 상반기 중국 복권 판매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에서 10월 사이 누적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나 증가해 무려 87조 5,6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이 340위안이니 산술적으로는 전 국민이 다 복권에 매달렸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 닫는 가게는 많아지고 있는데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번화가나 관광지, 심지어 택시에도 늘어나는 것은 복권 자동 판매기뿐이다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복권 사기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중국인들이 올해 외식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대폭 줄였다는 통계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조차 경제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연례경제회의에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좀 더 온건하게 펼치겠다며 많이 유연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을 우선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과 경제정책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금융시장 위기, 수출 부진으로 장기적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데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이슈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되어 사면초가 상태인 중국이 어떻게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당정 간부들에게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정 기관은 빠듯한 나날을 견디는데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의 진의를 해석하면 곧 허리띠 조르기에 익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인민들은 획기적인 대책을 고대하고 있는데 씀씀이를 줄이고 일단 참으라는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침체가 오래갈 것이니 허리띠를 조르면서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돈이 돌지 않고 내수 진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할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 지방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4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856만여 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5.5%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의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감소폭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등을 찾아가 보면 중국인은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폐쇄적인 대외관계, 코로나19 발생 질환은 부정적 이미지, 반간첩법 강화 등이 중국 여행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반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기업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중국에 가야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서방과의 갈등으로 공무원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문화 교류, 청소년 교류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즈니스 방문도 급감하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국은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한국,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관광비자 발급을 정상화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자 결국 수수료까지 낮춰주면서 제발 관광하러 오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반간첩법 폐지, 신속하고 투명한 의료 통계 공개 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예전과 같은 관광객 러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관광을 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